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화 큐에 얽힌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5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백나가 불여 일테리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 뜻은 모두가 잘 알 것이다. 그 말을 변형한 백고가 불여 일불도 있다. 고고층 100번이 블루스 한 번만도 못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아나운서들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말들이 있다. 백후가 불여 일선이라. 이것은 후배 아나운서 100명이 선배 아나운서 1명만 못하다는 뜻이다. 또 있다. 백지가 불여 일전이라. 지방 소식 100번 해야 전국 뉴스 한 번 한 것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또 있다. 백흑이 불여 일컬이라. 흑백TV 시절에 100번 나갔다 해도 컬러TV 시절에 한 번 나간만 못하다는 뜻이다. 백나가 불여 일테리라.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다. 라디오 방송 100번 해야 TV 방송 한 번 나간만 못하다는 방송가의 속설이다. 방송가의 귀를 돌려 진기한 얘기 들으려고 라디오, TV 100번 시청체 해봐야 방송가 뒷얘기 한 번 듣는 것만 못하다면 너무 지나칠까? 이번에는 방송가의 뒤안길을 걸어보려 한다. 1981년 2월부터 이윤상군 유괴 사건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매스컴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 방송과 신문에는 연일연시 윤상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사건의 발단, 개요, 수사 진전 상황, 윤상군에 관한 주변 이야기, 범인에게 자수를 권하는 호소 등 온통 윤상군 사건 소식으로 들끓었다. TV의 8시에 만납시다, 11시에 만납시다의 전신 프로그램에서는 범인으로부터의 자수 전화나 결정적인 단서 제보를 바라는 특집 생방송까지 했으나 허사였다. 대통령이 윤상군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 취임 전에 윤상군을 돌려주면 관용을 베풀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한간에서는 정치 사회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국민의 관심을 엉뚱한 대로 돌리려는 계획적인 사건이라고까지 했다. 방송국에도 그런 전화가 걸려오곤 했다. 만약 범인이 정말 대통령 취임 전에 자수를 한다면 그런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대개 그러하듯이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면서 윤상군 사건에 대한 관심은 퇴색되기 시작했다. 수사는 공전을 거듭해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 못 찾느냐는 비난의 화살이 가끔 나도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방송국에서는 항상 특종을 노리고 있었다. 혹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만약에 사건의 해결 급진전에 대비해서 보도본부 칠판에는 비상용 TV 자막이 정중히 준비되어 있었다. 혹시 연속극이 방송 중일 때 또는 쇼가 열기를 더해갈 때라도 특보를 낼 일이 있으면 한밤중이라도 허둥대지 않고 특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다. 윤상군 국적으로 라는 자막이 줄줄줄 흐르며 옆걸음질을 칠 때의 쾌재를 외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윤상군이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는 그 누구도 모를 일이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자막을 만들어 주렁주렁 걸어놓았다. 윤상군 특보 때 1. KBS 뉴스 특보 이윤상군 사망 확인, 변사체로 발견. 부모가 기절할 것이다. 2. 윤상군 유괴범 검거. 부모가 얼마나 좋을까? 3. 이윤상군 유괴범 검거. 윤상군은 숨진 채 발견. 역시 부모는 까무러칠 노릇이다. 4. 이윤상군 가족 품에 돌아와. 얼마나 좋을까? 5. 이윤상군 찾아. 마포구 공덕동 뒷부근에서. 희망사항이지만 가능성은 없는 노릇이다. 6. 윤상군 유괴범 검거. 윤상군 가족 품에. 이 이상 좋을 수는 없겠지.
7. 윤상군, 유괴범, 자수. 글쎄, 이렇게 7가지 경우에 대비했는데 문제 7가지를 순서대로 분석하면 윤상군이 이미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범인이 자수할 확률은 가장 낮다고 보는 시각이었다. 사건의 종말도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이 무렵 방송국에는 내 아이도 찾아달라는 애원과 왜 윤상이만 찾아주려고 야단 법석이냐는 항의가 빗발쳤다. 뿐만 아니라 깨알같이 적은 슬픈 사연들이 수십 통씩 날아들었다.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도. 그리고 보면 윤상군의 경우는 한이라도 풀어본 셈이다. 같은 시기에 아이를 잃어버렸던 부모들은 그 찢어지는 가슴과 눈물을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KBS에는 한때나마 L 사장 부임 후에 야단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졌다. 아침 시간대에 마련됐던 국민체조 시간도 그 야단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다.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아침 6시 5분부터 15분까지고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6시 50분부터 7시까지였다. 국민 체조를 하던 그 시간대는 웬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아침이 아니라 새벽 시간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밤을 새운 아나운서와 PD, 엔지니어, 운전기사 등은 체조 시범 현장 중계 방송과 참여 때문에 언제나 잠을 설치고 새벽바람 맞고 감기에 잘 걸려 건강이 말이 아니었다. 겨울 한철은 더욱 고생이었다. 새벽에 기온은 영하 20도로 내려가고 바람은 쌩쌩 부는데 어느 누가 KBS 라디오의 체조 음악에 맞추어 체조하러 나올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운동장에 나와 체조를 하는 것처럼 쇼를 해야 했다. 폭설이 쏟아지는 겨울 새벽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 새벽에도, 태풍이 불어도,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도 국민체조 시간은 열광적으로 진행돼야 했다. 변화를 주고 일을 좀 덜기 위해서 국민체조 시범 현장을 지역방송국으로 옮겨봤지만 사정은 늘 마찬가지였다. 억지로 하는 쇼, 국민체조 시간의 S방송국 편은 그 중에도 압권이었다. 서울에서 그 지역을 부른다. 국민체조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S방송국 나오세요. 네, 여기는 S방송 이동방송차가 나와 있는 국민체조 현장입니다. 오늘 새벽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네, 지금 이곳은 기온이 영하 20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매우 춥습니다. 이때 여기저기에서 야호 하는 비명 같은 소리와 하나 둘 하면서 약간의 효과음을 내며 실감내기 작전을 폈지만 아무래도 썰렁하게만 들렸다. 어쨌든 대단한 사람들이다. 너무 추워서 체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뻔히 알면서도 묻는다. 네, 괜찮습니다. 이런 추위쯤 S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쇼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대단하군요. 네, 서울에서 체조 음악 좀 보내주십시오. 후일 우연한 기회에 그때 그 아나운서를 만나서 물어봤다. 그는 푸념처럼 대답했다. 이동방송차는 무슨 이동방송차, 영하 20도에 누가 국민체조하러 꼭두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없지요. 방송국 스튜디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람이 윙윙 울어 현장감 있게 하고 청원경찰 1명, 당직자 1명, 엔지니어 1명 모두 셋이 모여서 꽥꽥 야호 하나 둘을 외치며 쇼를 하고 나는 신나게 국민체조 현장 중계를 한 거죠 뭐. 에그머니나. 자연스럽지 못한 억지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진행하면서 누가 하나 L 사장에게 국민체조 없앱시다 소리를 못했으니 그 국민체조 때문에 담당 PD는 365일 새벽잠을 설쳤고 술만 늘어서 건강을 해쳤다고 한다. 1981년 6월 독점 여성들의 9시에 어느 날 주제는 아들 낳는 법이었다. 방송에 초대된 점잖은 분들이 제각기 비법으로 제시한 아들 낳기 요령은 의학적인 근거나 출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자기 경험과 주워들은 이야기의 일대 경연장이었다. 저는요, 음식을 주로 이러이러한 것을 먹고 저는요, 부부의 시간을요, 되게
정말 웃지 못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끝내며 MC 에치모 씨가 말하기를, 네, 오늘 여러 가지 아들 낳는 요령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참고 삼으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했다. 방송이 끝난 뒤 전화통에는 불이 붙었고 아무 죄도 없는 아나운서실 숙직자들은 야유 욕설 전화 받느라 진땀을 뺐다. 여러 날 후에 예상한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가 떨어졌고 MC 에치 씨는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렸다. 1983년 9월 어느 날 제2국에 국왕이 내한했다. KBS는 제2국왕의 방한 실황을 분에 넘치도록 성대하게 중계방송했다. 아마도 국내인들도 놀랐고 얼떨떨했을 것이다. 물론 제2국왕을 수행했던 그쪽 기자들도 얼떨떨했고 어쩌면 본국에 난리법석 치며 기사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이거 웬일인가? 한국인들 우리 국왕을 대대적으로 환영, 코리아 우리 국왕 영접에 온 신경, 뭐 이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유를 알고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실은 두어 달 후로 예정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한 실황 중계 방송을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제2국왕을 시범 모델로 연습 중계를 한 것이었다. 중계 계획은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다. 김포공항 도착 실황은 중량감을 고려해서 TV 김승환 아나운서, 라디오 최평웅 아나운서, 가드 중계는 등촌동 길목을 박용호 아나운서가 맡고 양화교는 이명용 아나운서 등 홍덕동, 서대문, 광화문, 동대문, 광희동으로 해서 신라호텔까지로 동선을 예상해서 쟁쟁한 아나운서들을 배정했다. 뿐만 아니라 김포에서부터 숙소인 신라호텔까지의 전 구간을 커버할 음향차까지 배정했다. 11월에 있을 레이건 대통령의 방한에 대비해서 그때 완벽하게 중계방송을 하기 위한 연습이었다. 레이건의 이동선을 예상하고 똑같은 코스로 제2국왕을 모시며 실황 중계방송을 하는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것은 없는지, 영적관계에 허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제2국왕으로서는 얼마나 놀랍고 흐뭇했겠는가. 중계방송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제2국왕 만만세, 중계방송 연습 만세. 그로 인한 외교적 득은 무엇이었는지 모르지만 제2국왕도 과히 기분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연습 중계의 대상이 된 것만은 사실인 듯하니 우리로서는 개운치 못한 일이었다. 그 후의 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을 때 열렬한 환영이니 대대적인 환영 인판이 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의 대통령도 제2국왕처럼 연습 중계의 대상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물론 아니겠지만. 기왕 중계방송 얘기가 나온 김에 1982년 3월에 있었던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중계 때의 일을 회상해본다. 서울국제마라톤 대회는 당시로서는 감당하기 벅찰 만큼 규모가 컸다. 그래서 행사 자체도 빈틈없이 준비했지만 중계방송을 맡은 아나운서들도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수없이 리허설을 하고 회의를 했다. 도상 연습을 하고 현장을 구간별로 답사하고 중계차를 타고 실제 속도로 달리며 타이밍을 맞춰보고 시야를 정리해보는 등 완벽한 중계방송을 위해 노력했다. 총 동원된 아나운서는 모두 19명. 그 중에는 고린 지점에서 1위로 도착하는 선수와 인터뷰를 할 영어 잘하는 아나운서도 배정했다. K모 아나운서였다. 그날의 성적은 우리나라의 무명 김종현 선수가 4위를 했고 앞선 1, 2, 3위는 모두 외국 선수들이었다. 1위는 로리 위트였다. 2시간 14분 33초의 기록이었다. 1위 선수와 인터뷰를 할 차례다. 능숙한 영어 회화로 질문을 던졌는데 그만 흥분했었나 보다. 나이를 묻는데 이상하게 돼버렸다. How old are you? 몇 살입니까? 한다는 것이 그만 How old you are? 되게 늙었구려 라고 했다. I와 you are의 어순 차이였다. 아마 그 순간의 실수를 당사자도 시청자들도 잘 못 느꼈을 것이다. 개팍한 필자의 귀에만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아나운서의 목격담을 빌리자면 1위로 들어온 선수는 땡을 싸면서 들어왔다고 한다. 어떤 선수는 항문에서 피가 나와 팬츠가 땀과 함께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마라톤은 정말 힘든 스포츠 같다. 그날 밤 KBS 뉴스에는 12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했고 MBC 뉴스에는 20만 명 정도의 인파였다고 보도했다. KBS가 마라톤 대회를 주최했는데 두 방송국 모두 엉터리임을 고백한 보도였던 것 같다. 만약 한 방송국이 진실이었다면 다른 방송국은 악질이었고 1983년 6월 22일 오후 7시 22분 제4회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던 우리 대표팀이 개선하는 김포공항은 매우 혼잡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이 떠들썩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우승이라도 한 듯 했다. 김포공항으로부터 숙소인 하얏트 호텔까지의 오픈카 퍼레이드를 라디오와 TV로 완벽하게 중계했다. 그날은 특별한 중계 개요 지시가 있었다. 한 옥타브를 높여라 하는 마치 무슨 지령 같은 지시였다. 즉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흥분을 해도 좋겠다는 암시였다. 자랑스러운 얼굴들, 붉은 악마의 별명까지 얻고 세계 4강을 확인하고 돌아온 청소년 축구대표팀. 연도에는 수많은 인파가 환호했다. 그러나 흥분한 피모 아나운서의 중계 멘트 한마디는 듣는 이로 하여금 흥분의 끝으로 오히려 흥분케 했다. 이제 우리는 졌다고 자만하지 말 것이며 이겼다고 실망하지 말 것입니다. 그냥 얼른 듣기에는 물 흐르듯 그럴듯한데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배꼽질 중계 멘트가 아닌가. 그것은 즉흥이 아니었다. 피 아나운서의 메모해간 중계 자료에도 그렇게 철석 같은 논리로 써가지고 갔었더란다.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나 대통령의 거동, 옛날에는 거둥이라 했음을 실황 중계할 때 중계팀들은 죽을 고생을 많이 한다. 긴장한 경호원들의 물샐 틈 없는 경호가 이루어진 가운데 자연스러운 중계방송을 하기란 퍽 어렵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 갑자기 뛴다든지 품속에 손을 집어넣는 행동을 한다든지를 했다가는 사살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충분히 받고 있는 터였다. 중계방송은 언제나 악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외국 방문길에 오르는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는 김포공항에는 진작부터 진을 치고 대기했던 중계팀들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훌륭한 중계를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때 두 카메라맨이 인터컴, 상호 연락장치로 대화를 한다. 이봐, 잘 들려? 실수하면 안 된단 말이야. 대통령은 내가 잡을 테니까 강력 쪽 놓치지 말고 치란 말이야. 오케이? 비행기 소리,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 대통령은 내가 잡겠다? 경호원은 눈이 동그래졌다. 뭐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지? 네? 대통령 각하를 어쩐다고? 아, 네, 그건 자기 카메라로는 대통령의 모습을 잡을 터이니 당신은 강요들의 그룹샷을 놓치지 말라는 신호였는데 경호원에게는 아주 회개한 뜻으로 들렸던 것이다. 휴, 하마터면. 주여, 어찌 이 소직 카메라맨이 일국의 위대하신 대통령을 그리 쉽게 잡겠습니까? 그저 무엄하게도 위대한 피사체를 황공한 마음으로 카메라에 모셔볼 뿐이오니 부디 용서하시옵소서. 언제 대통령 쏠 사람이 쏜다라든가 잡겠다라며 큰 소리치고 일 저지르는 것 봤담? 또한 아나운서는 그저 카메라맨이 대통령 내분이나 강요들, 연도의 시민들을 잡으면 우렁차게 씩씩하게 중계방송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가요 톱10이나 젊음의 행진의 분위기와 가요 무대의 분위기는 천양재판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지만 방청석의 호응도가 특히 대조적이다. 가요 톱10이나 젊음의 행진의 방청석에는 10대들이 꽉 차 있고 20대면 벌써 늙어 보인다. 가요 무대의 방청석에는 5, 60대들이 가득 자리를 채우고 있고 40대 정도도 새파랗게 보인다. 용필이 오빠, 성수 오빠, 남정희 오빠, 영록이 오빠, 상은이 언니, 선희 언니, 진섭이 오빠 등이 나오는 날엔 거의 통제가 힘들 정도로 소란스럽다. TV 화면에서도 시끄러울 정도니 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떤 10대들은 꽥꽥 소리도 지르고 엉엉 울기도 해 방청석은 괴성과 울음과 웃음의 뒤범벅이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방송 심의실은 제작자들에게 가끔 제재성 경고를 내린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다. 방청석의 괴성과 무질서에 대한 통제책을 강구하시오. 그러나 그 괴성과 무질서 빼면 아무 재미 없다는 데야. 꽥꽥 오빠 오빠. 이런 와중에 어느 날 백분쇼에 조용필 씨가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날 조용필 씨는 라이브로 노래하지 않고 레코드를 틀어놓고 이른바 입맞추기 식으로 노래를 했다. 물론 방청석의 아우성을 라이브로 살려놓고.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에 다음과 같은 심의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공개방송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 등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 10대들의 괴성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갓난아기까지 합세라. 그러나 알고 보니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조용필 씨의 생명이라는 노래판에 원래 들어있는 오리지널 사운드였다. 대통령은 내가 잡겠다는 말에 오해와 상통하는 점이 없을까?